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과 유럽이 정치적 눈치를 보며 이스라엘의 등을 돌릴 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산소 탱크가 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한국은 단 1년 만에 전차와 장갑차 부품 수출액을 무려 80배나 폭증시켰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서방 국가들이 도대체 한국의 정체가 뭐냐며 경악하는 사이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한국에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며 선포하며 한국산 무기를 말 그대로 싹쓸이하며 집어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형제 여러분. 제 이름은 벤자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국가의 생명선인 모든 군수 물자와 보급 전술을 총괄하는 군수보급 국장입니다. 제 몸에는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얻은 훈장보다 많은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 어떤 상처도 제가 이 지하 전략실에서 겪었던 그날의 절망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차갑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오직 한 곳. 우리 아들 다비드가 소속된 최전방 402 고지의 보급 현황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0을 향해 시시각각 줄어들 때마다 제 가슴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찔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차 포탄 잔량 5%, 엔진 부품 재고 없음, 요격 미사일 한계치 도달. 이것은 단순한 군사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과 그 친구들이 곧 적의 포화 속에 맨몸으로 던져질 거라는 피 맺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제 아들 다비드는 이제 겨우 21살입니다. 아직 사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제가 사준 중고차를 닦으며 행복해하던 그 어린 아들이 지금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혈맹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국의 오랜 친구. 제게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요. 우리는 젊은 시절 함께 훈련받았고 서로의 가족을 알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이보게, 잭, 나 벤자민 1세.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 우리 아이들이 402 고지에서 완전히 고립됐어. 당장 155mm 포탄이 필요하네. 자네들이 약속했던 그 긴급 보급 물자. 지금 당장 배를 띄워주게.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건 제가 기대했던 걱정 말게라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한참을 이어지더니 제게 곤혹스러우면서도 비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벤자민, 정말 미안하네. 나도 미칠 지경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백악관 앞에서는 매일같이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의회에선 당장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고 난리야.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은 선거철 아닌가? 지금 자네들에게 포탄 한 상자라도 보냈다간 내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네. 친구로서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번엔 자네들이 알아서 버텨야 할 것 같아. 부디 내 정치적 입장을 이해해주게. 이해라니요? 내 아들 다비드가 지금 사막의 뜨거운 흙먼지를 마시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자네의 지지율과 정치 생명을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수십 년간 우리가 당신들의 무기를 수조 원어치 사들이고 당신들의 전략을 충실히 따랐던 대가가 고작 정치적 입장이라는 비겁한 변명이란 말입니까?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진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유럽의 우방국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평소 국제회의에서 만날 때마다 인권을 외치고 평화를 수호하자며 우리와의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잭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영국의 보급 책임자는 국제 여론의 눈치가 보여서 운송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제 말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프랑스는 자국 방어를 위한 비축분도 모자란다며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댔습니다. 독일은 아예 한술 더 뜨더군요. 우리 무기가 분쟁 지역에서 인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걸 원치 않는다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노비를 버리던 그 손으로 우리를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용해 평소 가격의 5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비즈니스를 하려 들었습니다. 급하면 이 가격에라도 사가든지 싫으면 관두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에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병사들의 목숨은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숫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평소엔 형제라 부르던 자들이 우리가 피를 흘리자마자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우리의 살점을 뜯어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국제사회라는 곳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대한 계산기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믿을 수 있는 건 화려한 수식어가 담긴 외교 문서가 아니라 오직 내 등 뒤를 지켜줄 진정한 친구의 손길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관제실의 딱딱한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레이더의 경고음이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장례식 종소리처럼 들려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지휘소의 높은 장성들이 번쩍이는 메달을 가슴에 단 채 거만한 걸음걸이로 제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구두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더군요. 그중 한 명인 사령관이 제 책상을 툭 치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보급관, 이제 그만 포기하게. 미국도 손을 뗐고 유럽 놈들도 입을 닫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버티겠나? 운이 없었던 거야. 사백이 고지에 있는 애들은 이제 그만 운명에 맡겨야지. 운명이라니요? 내 자식을, 우리 아이들을 사지에 내몰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운명이란 말입니까? 전선에서 아이들이 마실 물조차 없이 포탄 파편을 견디고 있는데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내뱉는 그들의 비겁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자식의 생명을 도박판의 칩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쓰레기통 옆에 던져져 있던 외신 브리핑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단 하나의 엔진 부품이라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구석, 파쇄기 옆에 버려지듯 놓여있던 무역 분석 보고서 한 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먼 동양의 성실한 나라 정도로만 치부했던 대한민국에 관한 보고서였죠. 그런데 그 보고서 속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제 안경 도수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 보고서에는 한국의 지상 장비 부품 수출액이 단 1년 만에 무려 80배나 폭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80%. 아닙니다. 80배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보급망이 끊겨 아우성을 칠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기적 같은 속도로 전 세계의 전차 부품과 탄약을 찍어내며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멈췄던 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데이터가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마지막 구원의 동화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보고서를 들고 군상층부 회의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더 큰 절벽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거만하게 기대앉은 고위 장성들은 제 제안을 듣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벤자민, 자네 정말 노망이라도 난 건가? 그 동양의 작은 나라가 뭘 만든다고. 기껏해야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만드는 나라 아니었어? 그런 나라에서 온 부품을 우리 전차에 끼웠다가 전장에서 멈춰서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미국산 부품도 한 달을 못 버티고 고장. 나는 이 사막에서 검증도 안 된 한국 무기를 쓰겠다는 건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짓이야.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지휘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편견이라는 벽은 적들의 포탄보다 더 견고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환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양산은 품질이 떨어진다. 한국은 너무 멀어서 물건이 오기도 전에 우리가 전멸할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불신들이 제 가슴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저는 울분을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 전차들이 왜 멈춰 있습니까? 그 잘난 서구 열강들이 부품을 안 줘서 아닙니까?
한국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80배나 폭증한 수출이 단순한 우연이겠습니까? 하지만 사령관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가서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남은 탄약이나 어떻게 아껴 쓸지 고민하게. 지휘소를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복도 한편에서 조용히 울리는 무전기 소리. 그것은 최전방 400이 고지에 있는 제 아들 다비드의 주파수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들려오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아버지, 적들이 보입니다. 포탄 한 발만 더 보내주세요. 이대로는 저희 부대원들 다 죽습니다. 아들의 절규는 지휘소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해일처럼 몰려왔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버렸고 우리 내부의 지도자들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휘소를 몰래 빠져나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모두가 비웃는다면 나라도 저 동쪽 끝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찾아가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면 저는 영혼이라도 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도대체 그곳은 어떤 나라이기에 이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80배라는 기적을 일구고 있는 것일까? 불 꺼진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의 창원이라는 도시의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그곳의 용광로는 밤에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그들은 어쩌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열쇠를 깎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이 제 차가운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의 공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아들의 무전기는 점점 더 잦은 침묵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를 떠나 인천을 거쳐 경상남도 창원에 도착하기까지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늦지 않아야 한다. 내 아들의 마지막 포탄이 바닥나기 전에 이 동양의 기적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포탄이 없어 적의 탱크 앞에서 멈춰선 아들 다비드의 겁에 질린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우리를 외면한 동맹국들의 차가운 비웃음이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창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평화로운 풍경에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고층 빌딩이 솟아있고 사람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이 평온한 나라가 정말 우리 국가의 운명을 바꿀 무기를 찍어내는 곳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의구심은 단숨에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굴뚝들이 구름을 뚫고 솟아있고 공기 중에는 쇠를 깎는 냄새와 뜨거운 용접 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모든 창문에서 대낮보다 밝은 불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용광로. 그것은 말로만 듣던 한국 경제 발전의 심장이자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의 마지막 숨통이 될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두었던 방산 기업의 정문 앞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작업복 차림, 손에는 기름때가 묻은 장갑을 쥔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던 박상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투박하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벤자민 보급관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지 같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박상무의 소매를 붙잡고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박상무님,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에서 봤던 그 80배라는 수치, 정말 사실입니까? 당신들이 정말 그 엄청난 물량의 부품과 탄약을 정해진 날짜에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박상무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로봇 팔들이 불꽃을 튀기며 장갑차의 차체를 용접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숙련공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죠.
박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벤자민 씨,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 부품 하나, 포탄 한 발에 누군가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돈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더 내겠습니다. 제발 안 된다는 말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상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공장 한편에 세워진 거대한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한국군 장비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긴박합니다. 우리 군에 납품해야 할 물량도 밀려 있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제발 무기를 달라고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다른 우방국들과의 외교적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로의 긴급 수출을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론도 갈리고 있고요. 저는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역시 이곳도 안 되는 걸까. 미국도 유럽도 등을 돌렸는데 북한과 대치 중인 이 작은 나라가 자기들 쓸 무기를 빼서 우리에게 줄 리가 없지. 제 눈에 절망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본 박상무가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벤자민 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전쟁의 공포를 아는 민족입니다. 적의 포탄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질 때의 그 절망감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겪으셨고 지금의 우리도 그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그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군요. 박상무는 저를 데리고 공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포장이 완료되어 텔아비브행 마크가 찍힌 수천 개의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상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원해서 교대 시간을 늘렸습니다. 형제의 나라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잠이 오느냐며 퇴근도 미루고 밤을 새워 찍어낸 물량입니다. 정부의 승인이 나기만을 기다리며 미리 준비해둔 것이죠. 저는 그 상자 하나를 어루만지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를 머나먼 나라의 노동자들이 내 아들 다비드를 살리기 위해 흘린 땀방울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유럽의 외교관들이 정치적 리스크를 따지며 와인을 마실 때 이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우리를 위해 망치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박상무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에 박상무는 제 손을 꽉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라니요. 우리는 그저 친구로서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서방의 몇몇 국가들이 우리 정부에 압박을 넣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주면 자기들과의 비즈니스를 끊겠다는 협박이죠. 과연 우리가 이 방해를 뚫고 이 물건들을 배에 실을 수 있을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박상무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 위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 또한 목숨을 걸고 이 산소 탱크를 지켜내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의 밤은 깊어갔고 우리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원의 밤은 깊어만 갔지만 그날 밤 내린 비는 마치 우리 이스라엘이 흘리는 눈물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박상무님의 공장 사무실 창밖으로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을 때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박상무님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죠. 벤자민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유럽의 몇몇 강대국들이 우리 외교부에 정식으로 항의를 넣어왔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 탄약과 부품을 보낼 경우 향후 진행될 모든 공동사업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경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또다시 시작인가. 정치, 여론, 외교적 이해관계, 사람의 생명보다 종이장 같은 이권이 먼저인 이 지독한 국제사회의 비정함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결국 대한민국도 포기하는 겁니까? 박상무님, 당신들도
그들처럼 우리를 사지로 내몰 건가요? 제 목소리는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상무님이 제 어깨를 아주 강하게 아플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벤자민 씨, 저를 똑바로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70년 전 폐허 속에서 신용 하나로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단순한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명예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목숨 같은 약속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상무님은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더군요. 이보게, 지금 외교적 눈치를 볼 때인가? 우리 공장에서 밤낮 없이 땀 흘려 만든 저 물건들은 주인에게 가야 하네. 약속을 어기는 순간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는 끝나는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 선적 준비 계속 진행해.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항구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에게 매수된 불순 분자들이 한국산 무기가 배에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항구 창고에 불을 지르려 한다는 첩보였죠. 저는 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들의 생명줄이다. 누구도 이 탄약 상자들의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겠다. 제가 밖으로 뛰어나가려 하자 박 상무님이 저를 가로막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벤자민 씨, 걱정 마십시오. 우리 공장 경비팀원들, 그리고 창고를 지키는 직원들 대다수가 대한민국 예비군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평소엔 선량한 이웃이지만 지켜야 할 것이 생기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사들로 변하거든요. 실제로 창고 주변에는 비를 맞으며 보초를 서는 수십 명의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장비는 없었지만 마치 성벽처럼 단단하게 탄약 상자들을 에워싸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침입하려던 그림자들이 그들의 서슬퍼런 눈빛에 질려발기를 돌리는 광경을 보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내 친구와 약속은 내가 지킨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강철 같은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정부와의 담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고위 관계자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번 선적을 잠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죠. 저는 그 관계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이스라엘의 군인이 아니라 아들을 잃기 직전인 절박한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카카, 제 아들이 지금 전차 안에서 마지막 포탄 한 발을 들고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 탄약들은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제 아들의 심장이고 우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산소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신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의 산소 호흡기를 떼지 말아 주십시오. 제 진심 어린 통곡의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상무님도 곁에서 거들었죠. 이 물건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파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비극이 저 땅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희망입니다. 그 관계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창밖에서 밤새 비를 맞으며 물자를 지킨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대한민국은 신의를 저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론과 외교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약속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선적을 승인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박 상무님을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8,000km를 건너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비난하고 외면할 때 오직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만이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창원에서 목격한 광경을 죽는 순간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정부의 승인도 얻었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려는 듯 거대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남단을 향해 북상하던 역대급 태풍이 창원 산업단지를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죠.
창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고 항구에서는 모든 선박의 출항을 금지한다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관제실 모니터에 표시된 출항 금지라는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신이시여,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선에서 들려오는 무전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보급관님, 이제 포탄이 3발 남았습니다. 적들이 탱크를 몰고 코앞까지 왔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 다비드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여기서 하루만 늦어져도 8,000km 밖의 내 조국은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제 어깨를 다시 한번 강하게 움켜쥐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상무님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비바람에 젖어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바다 건너 이스라엘의 전선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벤자민 씨, 고개 드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약속은 지킵니다. 우리 사전에 납기 지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이 폭풍, 우리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곧바로 전사 같은 목소리로 공장 전체에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전 직원에게 알린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 우리 손에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다. 퇴근한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아라. 비상선적 작전을 개시한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집으로 돌아갔던 수백 명의 숙련공들이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청년들이 빗줄기를 뚫고 하나둘씩 공장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거대한 크레인이 멈춰서자 그들은 지게차를 끌고 오고 그것도 모자라 수십 명이 달려들어 무거운 포탄 상자를 직접 어깨에 메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기름때와 빗물에 젖은 한국인들이 진흙탕 속을 구르면서도 빨리, 빨리를 외치며 상자를 옮기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유기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의 공장들이라면 안전 규정상 폭풍 후속 작업은 불가능하다며 진작에 문을 닫았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 상자들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사지에 몰린 친구를 구하러 가는 산소탱크였던 겁니다. 한 숙련공 아저씨가 제 곁을 지나가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도 그는 제 손을 꽉 쥐며 말하더군요. 걱정 마이소, 아버지. 우리도 전쟁 겪어본 나라 아입니까? 내 아들 일이라 생각하고 단디 실어 보낼 거니까 마음 놓이소. 그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가 제 가슴에 박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차 부품 수입을 80배나 늘리며 한국을 찾았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한국 무기의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등 뒤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민족,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이 일이 때문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사투 끝에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아주 짧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장갑차 엔진 상자가 수송선 안으로 들어갔고 박상무님은 흙탕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벤자민 씨, 보십시오. 해냈습니다. 1분 1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태극기를 단 거대한 수송선이 고동 소리를 울리며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빗줄기가 여전히 거셌지만 항구에 모인 수백 명의 한국인은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무사항해를 빌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항구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그 문턱을 넘나드는 심정으로 이곳 텔아비브 해군 사령부 관제실에 서 있습니다. 창원에서 기적처럼 출항한 우리의 수송선 코리아 선라이즈호가 드디어 마의 구간이라 불리는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눈물의 문이라는 별명답게 우리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적대 세력들이 독이 바짝 오른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곳입니다. 제 앞에 대형 스크린에는 푸른 점 하나가 외롭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탄약과 장갑차 부품을 가득 실은 그 배입니다. 그 푸른 점 위로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의 자폭 드론과 고속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배가 이스라엘 항구에 닻을 내리는 순간 자신들이 준비해온 모든 공세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배에 실린 80배나 폭증한 한국산 부품들은 우리 군의 멈춘 전차들을 다시 움직이게 할 산소였고 적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두려운 심판의 불꽃이었으니까요. 보급관님, 적의 지대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관제사의 비명 섞인 외침에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안 돼. 저 배에는 박상무님이 밤을 새워 만든 탄약이 있고 우리 아들 다비드의 목숨이 실려 있단 말이야. 저는 미친 듯이 무전기를 붙잡았습니다. 8,000km 밖에서 우리를 위해 사선을 넘고 있는 한국인 선장님에게 외쳤습니다. 선장님, 지금 즉시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적들이 당신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회항하십시오. 하지만 스피커를 타고 들려온 한국인 선장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고 묵직했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온 그의 한마디는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죠. 벤자민 보급관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번 배를 띄우면 목적지에 닿기 전까지는 절대로 키를 돌리지 않습니다. 창원의 노동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물건들을 실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저기 전선에서 포탄을 기다리는 당신의 아들이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태극기를 믿고 끝까지 갑니다. 그 순간 화면 위로 붉은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적들이 발사한 미사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장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다국적 연합군 함대조차 위험구역이니 개입하기 어렵다며 거리를 두던 그때 우리 이스라엘 공군의 최정예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우리 전투기들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바다 위에서는 한국 수송선이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한국인 선원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기하지 마. 다 왔어.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꼭 전해줘야 해. 그 절박한 외침은 웅장한 찬송가처럼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도 그들은 배 뒷머리에 걸린 태극기가 찢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으며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폭발음과 화염이 모니터를 뒤덮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기가 거치고 기적처럼 푸른 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 선라이즈호가 무사히 봉쇄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통과했습니다. 한국 수송선이 위험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관제실은 순식간에 눈물과 환호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우리 이스라엘 장성들이 옆에 있던 이름 모를 장교를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 또한 책상을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이스라엘의 항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배 위에 우뚝 서서 펄럭이는 태극기는 그 어떤 깃발보다 위대해 보였습니다. 벤자민은 무전기를 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장님, 당신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포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드디어 기적이 우리 땅에 상륙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지중해의 석양을 뒤로하고 거대한 몸체를 드러낸 코리아. 선라이즈호가 아슈도드 항구에 닻을 내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배의 가장 높은 곳에서 펄럭이는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는 소리가 마치 우리가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외치는 승전보처럼 들렸거든요. 항구에는 이미 수십 대의 군용 트럭과 수백 명의 정비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저만큼 밝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미국산이나 유럽산 무기만을 최고로 알고 다뤄온 우리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마크가 찍힌 갈색 나무 상자들은 낯설기만 했던 모양입니다. 한 젊은 정비 장교가 제 곁으로 다가와 회의적인 말투로 속삭이더군요. 보급관님, 정말 괜찮을까요? 아무리 급하다지만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부품들이 우리 전차와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장에서 고장이라도 나면 큰일 아닙니까? 그의 말에 주변 병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산은 하나를 주문해도 반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냈지?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제 가슴바닥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원의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박 상무님과 숙련공들이 흘린 땀방울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저는 당장 목소리를 높여 명령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라. 의심이 된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서 확인시켜 주마. 여기 부품이 없어 한 달째? 멈춰 서 있는 7번 전차를 이리로 가져와라. 정비병들이 투덜거리며 낡은 전차를 끌고 왔습니다. 저는 직접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마치 각 구워낸 빵처럼 정교하게 가공된 엔진 부품과 변속기 톱니바퀴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상무님이 우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오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우리 정비병들이 반신반의하며 한국산 부품을 전차의 심장부에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산 정품조차 가끔은 망치로 두드려 맞춰야 했던 미세한 유격이 한국산 부품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딸깍 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맞물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베테랑 정비 선임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 정밀도는 뭐지? 마치 보석 세공사가 만든 것 같아.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제가 직접 전차 조종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리는 심정으로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차디찬 쇳덩어리로 죽어있던 전차가 한국산 심장을 달자마자 사자의 포효 같은 굉음을 내며 살아났습니다.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웅장하게 떨리는 전차의 진동이 제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질 때 저는 전율했습니다. 살아났다. 전차가 다시 살아났어.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한국산 포탄의 실사격 테스트. 섭씨 40도가 넘는 사막의 고온 속에서도 한국산 탄약은 단 한 발의 불발탄도 없이 수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우리 군을 비웃으며 한국산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유럽의 군사, 고문단 일행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들의 계측기를 흔들어 대더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엄청난 물량을 이 가격에. 그리고 이 정도의 완벽한 품질로 납품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단 말인가?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정치적 여론에 휘둘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을 새워 망치를 두드렸소. 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난 70년을 하루같이 준비해온 나라요. 당신들이 보기에 이 80배나 폭증한 수출액이 단순한 비즈니스로 보이나?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신의와 실력의 결정체요. 고문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항구에는 이제 수백 대의 트럭이 줄을 지어 한국산 물자를 싣고 최전방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럭마다 걸린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승리의 여신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다비드, 들리느냐? 내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다. 아니, 대한민국이 우리를 살렸다. 지금 내게 가는 건 단순한 포탄이 아니다. 한국의 형제들이 보내준 생명의 산소다. 조금만 더 버텨라. 이제 우리가 반격할 시간이다. 관제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전선의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등 뒤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제 아들 다비드가 고립된 사막의 사백이 고지는 이미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와 사방에서 터지는 폭음 소리뿐이었죠. 저는 지휘소의 차가운 모니터를 붙잡고 손톱이 빠져라 힘을 주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비드의 목소리는 이미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탄약이 한 발도 남지 않았어요. 저기 밑에 적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오는데 저희는 이제 맨손으로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주변의 높은 장군들은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났어. 공중 지원을 가기엔 적의 대공망이 너무 두텁고 우리 전차들은 부품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고철덩어리일 뿐이야. 그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죠. 제 등 뒤에는 아슈도드 항구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공수해 온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갈색 나무 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사령관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창원의 숙련공들이 자기 자식 살리는 심정으로 만든 그 부품들이 여기 있다고요. 제발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요? 한국에서 온 그 귀한 부품과 탄약을 실은 수송. 비행기들이 적들의 포탄숲을 뚫고 사막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적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저 무거운 쇳덩어리들이 이 모래 구덩이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상자 안에 든 것이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뜨거운 넋과 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보급품 상자들이 다비드의 부대 근처에 내려앉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멈춰 서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던 우리 전차들이 한국산 부품을 갈아 끼우자마자 거짓말처럼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서 온 그 매끄러운 포탄들이 적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8,000km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형제들이 보내준 강철의 소나기였습니다. 적들이 설마 이 거리에서 우리를 마치겠어? 라며 안심하던 그 찰나. 한국산 포탄들은 마치 귀신같이 적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쾅! 쾅! 터지는 불꽃 속에 적들의 야욕이 낙엽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지옥 같은 폭염 속에서도 한국산 탄약은 단 한 발의 분량도 없이 쏘는 족족 적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아버지, 들리세요? 전차들이 춤을 춰요. 한국에서 온 포탄들이 적들을 싹 쓸어버리고 있다고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비드의 울먹이는 외침에 지휘소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창원의 그 뜨거운 용광로 앞에 서 있던 박 상무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위해 최고의 물건을 만듭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대한민국은 정말로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대국들이 외교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를 외면할 때 이름도 낯선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인들은 자기 가족을 구하듯 밤을 새워 망치를 두드렸던 것입니다. 적들은 공포에 질려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징벌의 사자와도 같았을 겁니다. 쏘면 백발백중이요. 달리면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성능 앞에 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 군을 무시하던 유럽의 군사 고문단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측기만 흔들어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정밀도를 유지하다니.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란 말인가? 그들의 찬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폭풍 같던 포성이 멈췄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사막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몸을 숨기고 그 자리에는 차갑지만 평화로운 밤 공기가 내려앉았죠.
저는 먼지투성이가 된 지프차를 몰고 미친 듯이 사백이 고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길목마다 적들의 전차는 힘없이 부서져 연기를 내뿜고 있었지만 우리 군의 전차들은 당당하게 고지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전차들의 옆구리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창원에서 건너온 그 믿음직한 부품들이 들어있다는 증표들이 말입니다. 고지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전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커먼 기름때와 화약가루를 뒤집어 쓴 채 전차에서 내려오던 한 젊은 병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바로 제 아들 다비드였습니다. 녀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비드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저 살았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온 그 포탄들이 저희를 살렸어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느껴지던 그 뜨거운 체온. 그리고 녀석의 옷에서 배어 나오던 매캐한 화약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늠름한 전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비드가 전차 한 구석을 가리키더군요. 그곳에는 한국에서 건너온 부품 상자에서 떼어낸 작은 태극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비드는 떨리는 손으로 그 태극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적들이 몰려올 때 이 작은 국기를 보며 기도했어요. 우리를 위해 밤을 새워 이 부품을 만든 한국인들의 정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8,000km라는 그 먼 거리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이토록 가까운 이웃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승전의 소식은 순식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텔아비브의 거리마다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환호성을 질렀고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스라엘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특집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전 세계가 우리를 외면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우리에게 산소탱크가 되어주었다. 라는 외침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며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생명의 형제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원의 박 상무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상무님, 당신들이 보낸 것은 단순한 철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었고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정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국민은 당신들이 흘린 땀방울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는 다를지 몰라도 이제 우리의 심장은 대한민국과 함께 뛸 것입니다. 편지를 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정직함에서 나오고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하지만 그 누구보다 커다란 심장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는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원산지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신뢰의 상징이며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항구에는 매일같이 한국행배들이 줄을 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도 한국이 필요할 때 언제든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는 결초부은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밤 저는 다비드와 함께 창밖의 별을 보며 기도합니다. 부디 저 멀리 한국의 형제들도 평안하기를, 당신들이 지켜준 이 평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사막의 밤하늘 아래 이스라엘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하늘의 수놓인 은하수처럼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그 위대한 실력과 신의에 전 세계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형제 대한민국.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